사람은 먼 타인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더 쉽게 줍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받습니다. 타인의 말엔 그냥 서운함이 남지만 가족의 말엔 흔적이 남지요. 그건 사랑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뭐 어때? 이 말이야말로 가족 사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경계가 있어야 한다. 정은 물과 같고 말은 칼과 같다. 그는 가족과 벗,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사람의 관계는 사랑보다 언어로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사이에서 나니까 하는 말이야.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사랑을 내세워 던진 말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그걸 정의 탈을 쓴 무례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도 도리를 잃지 말고 말은 친해도 거칠지 말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말, 그게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비극이 가까움이 예의를 삼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었지요.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상하게 하는 말은 남의 칼보다 더 깊이 베인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한 말, 그건 비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비교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흐려진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비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비교는 흔히 관심으로 포장됩니다. 너희 형은 그 나이에 벌써 자리 잡았는데 남의 집에는 그렇게 효심이 깊다더라. 너는 왜 너답지 않게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채찍질이라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그걸 마음을 부서뜨리는 칼이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을 꾸짖을 때는 행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들먹이지 말라. 비교는 훈계가 아니라 모욕이 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자존 위에서만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비교는 그 자존을 흔드는 행위였지요. 특히 가족 간의 비교는 더 깊이 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의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한 말이라며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인가? 정약용은 이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비교가 사람의 뜻을 가장 깊이 꺾는다. 가족은 내 편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 그 순간 가족은 심리적 타인이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그런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의 형 정약전은 언제나 더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형제를 두고 말하곤 했습니다. 약전은 현명하고 약용은 집요하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비교는 형제를 멀어지게 하고 경쟁은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비교가 아니라 인정으로 하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망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 사이에서는 그 말이 가장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건 익숙함이 예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기는 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식게 만드는 차가운 독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까운 일을 다룰 땐 남을 들먹이지 말라. 그 순간 정이 흩어진다. 비교는 관계의 시작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녹여내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두 번째로 경계한 말, 그건 후회와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한탄으로 정을 잃고 원망으로 관계를 잃는다. 이 말은 특히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때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낳지도 않았지. 이런 말들 순간의 감정으로 튀어나오지만 그 말이 닿는 곳은 너무 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며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이는 비바람처럼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비는 말 한마디로 내린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도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도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랑을 후회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안전한 상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언제나 진심은 아닙니다. 감정은 진심보다 빠르기 때문이지요. 순간의 분노, 피로, 억울함이 후회 섞인 말로 변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그걸 마음의 부채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탄의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빚을 남긴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서로에게 내가 너 때문에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상대는 죄인이 됩니다. 그 죄책감은 사랑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은 책망으로 다스리지 말고 고요한 기다림으로 다스려라. 그는 말보다 기다림이 더 큰 훈계라고 믿었습니다. 말로 가르치면 반항이 생기지만 기다림으로 가르치면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요. 그 부끄러움이 변해 진심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사랑의 증명 같지만 실은 사랑의 계산서가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샘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고 원망은 샘하는 입에서 자란다. 우리가 가족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말,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 말은 사랑의 얼굴을 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의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모든 후회와 원망을 녹이는 사랑의 정수입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경계한 말, 그건 경멸과 단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진다. 그 중에서도 단정은 사람의 길을 끊는다. 가족 사이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멸의 말은 늘 짧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너 같은 애는 안 바뀌어. 이래서 널 못 믿는 거야? 이런 문장들은 논리도 설득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단정의 폭력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닫는 입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여는 문이다. 즉, 누군가를 단정하는 말은 상대를 얕잡는 동시에 내 마음의 문도 닫히게 만듭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 말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그 말이 진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원래 게으르잖아. 배우자가 넌 늘 이런 식이야. 형제가 넌 달라질 리 없어. 이런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의 낙인입니다. 한번 단정되면 사람은 그 말 안에 갇힙니다. 정약용은 이걸 마음의 감옥을 짓는 언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정은 교만의 말이고 경멸은 무지의 말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형제 정약전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다뤘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달랐고 의견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어리석다 하지 말라. 다름을 탓하면 길은 하나뿐이 된다. 그는 생각의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끝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도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무례할 때보다 가족에게 무례할 때 더 큰 업을 짓는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내뱉은 말은 사랑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경멸의 말은 가족을 타인으로 만듭니다. 단정의 말은 사랑의 문을 닫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 관계는 피를 나눈 타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운 이를 낮추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일과 같다. 말 한마디가 가족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랑은 위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자랍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 비교의 말 사랑을 경쟁으로 만든다. 둘, 후회와 원망의 말 사랑을 죄책감으로 만든다. 셋, 경멸과 단정의 말 사랑을 타인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를 금하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침묵이다. 그의 말은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깊게 하라. 그게 진짜 사랑의 언어라는 뜻이죠. 정약용은 가족 간의 사랑이 말로 무너지고 다시 말 아닌 온기로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는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요히 살아갈 존재다. 그가 말한 고요한 사랑은 화려한 표현이나 긴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말 대신 행동으로 드러나는 온기, 표현 대신 배려로 남는 신뢰였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훈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적었지요. 오늘 네가 무탈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짧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과 평안을 바랐습니다. 그게 부모의 본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조용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정약용은 세 가지로 남겼습니다. 첫째, 말 대신 존중하는 시선을 보여라.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듣기보다 보는 데서 안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비판의 눈빛보다 인정의 눈빛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열립니다. 가족은 서로의 시선을 매일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 말은 줄어도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둘째, 도와주되 간섭하지 마라.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도움은 물처럼 흘러야 하고 간섭은 불처럼 번진다. 가족 간의 문제는 대부분 도와주는 척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사랑이란 내 뜻을 따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관계의 형태입니다. 셋째, 화를 참는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가라앉혀라. 정약용은 감정이 오를 때 늘 글을 썼습니다. 그는 분노를 말로 쏟지 않고 글로 옮기며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이고 손끝에서 나오는 말은 물이다. 즉, 말은 타인을 태우지만 글과 침묵은 나를 식힙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침묵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정약용의 조용한 사랑법은 언뜻 차가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존중으로 길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통제할수록 줄어들고 이해할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조차 조용한 거리를 허락했습니다.
그 거리가 있었기에 그의 가족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을 줄임으로써 사랑을 지키는 법입니다. 가족에게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존중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고 기다림은 훈계보다 길다. 그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까움이 예의를 삼키면 사랑은 무너지고 거리가 존중을 낳으면 사랑은 오래간다. 그는 가족이라 해서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어있는 온기가 아니라 서로를 숨쉬게 하는 거리의 온도에서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그는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멀리 있으니 보이고 그리우니 귀해진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꼈던 존재가 거리를 두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거리가 있어야 사랑이 숨쉰다. 너무 붙으면 권리가 되고 너무 멀면 남이 된다. 이 한 문장 안에 가족 관계의 모든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워서 서로를 지켜보되 붙잡지 말 것. 멀리서 그리워하되 끊지 말 것. 그게 정약용이 말한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형 정약전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 의견이 달랐지만 끝내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의 생각이 내 것과 달라도 나는 그 다름 속에서 형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두 형제를 평생 이어준 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집착이 되고 거리 없는 관계는 언젠가 멀어진다. 즉, 사랑의 길이는 마음의 여백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에게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식을 너무 밀착해서 감시하는 부모, 부모를 통제하려 드는 자식,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 그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면 그건 이미 욕심이다. 그는 사랑이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려 애쓰지 말고 내 뜻을 바르게 세워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은 철학이자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는 사랑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존중의 거리로 완성했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온도를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관계라 불렀습니다. 그 온도에서만 사람은 숨쉬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이 평생의 관계 속에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까움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요 존중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는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쌓이는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도 제자에게도 벗에게도 언제나 존중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말이 줄어야 한다. 말이 많으면 정이 흐트러진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족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쉽게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해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다. 이 말 속엔 세월을 통과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람은 칼에 베이면 흉터가 남지만 말에 베이면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의 흉터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첫째, 비교의 말 사랑을 경쟁으로 만드는 말. 둘째, 원망의 말 사랑을 죄책감으로 만드는 말. 셋째, 단정의 말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 이 세 가지를 버리자 그의 사랑은 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평화가 자랐습니다. 그는 유배의 마지막 시절 자식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멀리서 불빛을 보는 것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눈이 아프고 너무 멀면 어둡다. 그 적당한 거리에 따뜻함이 있다. 이 한 구절이 정약용 철학의 완성입니다. 그는 가족과 세상을 향해 붙잡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조용히 빛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도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침묵과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가장 아픈 존재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말이 깊으면 관계가 얕아지고 존중이 깊으면 관계가 오래간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가까워도 예의를 지켜라. 그 예의가 사랑을 지킨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을 평생의 인연으로 남게 하는 가장 강한 철학입니다. 오늘의 철학적 결론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태도, 가까움보다 존중으로 오래간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